네, 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11번째 페이지.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박광일 한다. 신조어를 붙일 수 있겠죠. 박광일 역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야심차게 조사했는데 용골대질 이 단어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아, 역시 제가 매주 큰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말 지킴이로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골대가 누군지는 아세요? 대로 주고 말로 받기. 예. 네. 용골대 오늘 한번 알아보죠. 네네. 네. 자, 저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사 이야기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경기도 광주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가보자 예고를 하셨습니다. 남한산성이 사실 그 김훈 작가의 소설로도 유명하고 또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만든 남한산성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셨습니까, 영화? 네.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렇게 찝찝하게? 아니, 네.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나 네. 역사 영화를 보는 순간 네. 분석에 들어가거든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주변 분들이 가끔 이제 뭐 그렇게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물어보시면 예, 예. 또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차분히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역사 기록과 어느 부분은 일치하고 어느 부분은 픽션이고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묘사된 부분들이 어떤 거는 잘 됐고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었어서 역사 영화만큼은 이동진 평론가보다 더 세심하게 보시는. 그래서 일하는 것 같아서 잘 안 봅니다. 아, 그러니까 즐겨서 봐야 되는데 그게 즐길 수 없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거. 네, 그런데 이제 네. 남한산성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하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네. 인주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뭐 여러 어떤 뭐 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했어서 음. 어쩔 수 없이 소설도 읽고 아. 그다음에 영화도 봤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별점 몇 개 주시나요? 굉장히 높은 별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증적인 면에서. 고증적인 면에서 그 굉장히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했어요. 영화 장소 자체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무엇보다도 이제 당시 최명길과 김상원을 중심으로 묘사를 했던 부분들이 네. 잘 되어 있어서 네. 한 3개 반? 진짜 그 영화는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다를 그 대신들의 말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안타깝고 속상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영화에 너무 빠지실 필요는 없고 네. 큰 그림을 이렇게 뒤로 나와서 이렇게 쭉 보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숲을 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1636년 즈음에 네. 어떤 역사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그 해 그 사건으로만 해결되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한 15년 좀 땡겨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뒤로는 한 200년 정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크게 그래서 좀 뒤로 한번 물러서서 보는 네.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에디터가 보고 오라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봤는데 좀 그런 큰 그림도 오늘 살짝 같이 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수원 화성 이야기 해주시면서 화성과 같은 또 다른 유수부,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개념으로는 직할시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유수부가 있었으니 바로 광주의 남한산성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한산성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남한산성이 그 서울의 동남쪽에 거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네. 이 남한산성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곳을 단순하게 방어 시설을 넘어서서 하나의 도시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도시로. 네, 충분히 그럴 만한 공간이 있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실에서 직접 네. 관여하는 그런 어떤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요.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때 쌓은 건가요? 아니요, 원래 성의 모습은 사실은 통일신라 시대 때 이미 쌓았고요. 고려 때도 그 성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와서 여기서 몽골과 싸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해졌던 부분들은 네네. 병자호란 즈음에 네. 사실은 이제 인조와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정 대신들의 계획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한양이 함락되면 어떡할 거냐. 라는 어떤 이른바 이제 그 비상 전략을 플랜 B.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왕은 강화도로 들어가고 네. 세자는 분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간다. 이게 매뉴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1627년에 그 정묘호란 때는 네. 이 매뉴얼대로 거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그때는 후금이었는데 후금이 쳐들어오자마자 네. 인조가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거기서 정면 화약을 맺고 일단 전쟁을 끝을 내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는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차이예요? 10년 차입니다. 10년 차이. 1627년, 1636년인데 예, 예. 1636년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네. 1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도 동일하게 그 계획을 세웠는데 네. 뜻밖의 인조가 꿈을 대다가 네. 강화도로 탈출에 실패합니다. 꿈을 꾸다가요? 꿈을 대다가. 꿈을 대다가 네. 왜 꿈을 댔나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네. 실제로 복림대군을 포함해서 조정의 좀 연로한 대신들은 강화도로 피신에 성공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반나절을 지나서 나가려고 했던 네. 이 인조 일행은 네. 청나라군에 막혀버려요.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종묘의 위패를 챙기다가. 그걸 왕이 직접 이렇게 같이 챙겨야 되나요? 그렇죠.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는 게 그 위패잖아요. 이런 것들을 챙겼는데 예. 이게 급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청나라 군대가 빨리 쳐들어올 줄을 몰랐던 거고요. 역으로 청나라 군대는 네. 강화도로 들어가면 이 전쟁 길어진다. 라고 판단해서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는 선을 차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전략 싸움에서 네. 조선이 방심을 한 틈에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밀렸군요. 그래서 결국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50일 동안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 라고 하면서 도읍지로서의 어떤 그 준도읍지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를 하게 됐고요. 네. 실제로 광주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경기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경기도 말고 이제 충청도가 그러면 충주, 청주, 네.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였잖아요. 네. 근데 경기도 이전에 고려 때는 양광도라고 했어요. 광주의 광. 그렇죠. 양주와 광주. 물론 이게 충청도까지 영역을 차지하는 지금의 경기도하고 영역이 일치하진 않지만 네. 그 지역의 지명으로 쓸 정도로 광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어떤 전통 속에서 조선 후기에는 네. 광주는 수원과 더불어서 네. 그다음에 강화도, 개성과 더불어서 직할시로 삼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병자호란 이후에 네. 중요한 어떤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한 500년 전쯤에 광주의 위상은 훨씬 높았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그렇군요. 네. 그럼 애초에 그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왜 그 후금, 청과 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광해라는 영화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병헌 씨로 관통되네요. 네, 그래서 예. 거기서는 광해였다가 여기서는 최명길로 그러네요. 분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명청 교체기라고 하는 시기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굉장한 혼란기였고요.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신흥 강국은 청이고 지금 저무는 제국은 명인데 광해는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네. 어느 편도 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명나라 편을 안 들 수가 없는 게 네. 조선이 임진왜란 때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 원군을 보냈단 말이죠. 빚을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명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 군신 관계가 정립된 건가요? 군신 관계는 그 이전에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깊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한편으로 청이 강한데 네. 여기에 대응을 하다가는 사실은 몽골에 당한 어떤 상황들 네. 이런 것들하고 비슷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가 질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청이 질책을 하면은 네. 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명에서도 뭐라 그러면 청 때문에 쟤네 무섭잖아요. 우리가 네. 괜히 또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거를 뜻밖의 명과 청이 다 이해해요. 외교적으로 잘 풀어냈나 보네. 왜냐하면 조선이 명으로 가면은 청한테 불리하고요. 예. 조선이 청으로 가면 명한테 불리하거든요. 놓칠 수 없는 카드군요. 그러니까 둘 다 조선에 대해서는 네. 그래 이해해. 네. 그러니까 지금만큼 네. 우리 잊으면 안 돼. 네. 우리를 무시하면 안 돼. 요 톤이었다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광해군 때까지였는데 네네. 요게 이제 사대부들이 보니까 네. 아니 천조국을 우리나라를 망할 뻔한 나라를 살린 대황제 명국을 청하고 같은 레벨로 놓는다? 요게 이제 불만이 쌓였는데 네. 이제 그거를 슬로건으로 걸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인조잖아요. 네. 인조가 즉위하자마자 네. 우리는 숙명, 청을 높이고 반청,
아. 청에 반대합니다. 인조가 그런 입장이었군요. 네, 그래서 그냥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어서 뭐 그냥 여기 뭐 BBC, CNN 다 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 얘기를 한다. CBS도 넣어주세요. CBS 뭐 예. 이런 데서 기자 이렇게 녹화 예. 다 오는데 다 한다. 이 얘기를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명은 명대로 사실은 살짝 불안하고요. 저러다가 조선이 진척하는 거 아니야? 청한테 밀리면 어떡하지? 아, 청한테 밀리면. 이게 전략적으로 아까 그 예, 얘기랑 예, 예.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명에서는 고마운데 조심조심. 아, 오히려. 네. 그리고 근데 청에서는 예. 우리를 욕을 해? 아, 우리를 오랑캐라고? 우리를 금수 같다고? 네. 이게 골치 아픈데. 신흥 강자의 기백.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거기서도 역시 조선은 딜레마였잖아요. 그런데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이제 후금이 본격적으로 네. 우리는 명을 친다를 선언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조선이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계속 조선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누구 편을 들 거냐. 누구 편을 들 거냐. 네. 근데 인조는 그때마다 명 얘기했잖아. 신문 기사 검색해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압박하려고 했던 게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 1627년에 일어났던.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되냐면 네. 이제 거의 그 항복에 준하는 상태로 간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조선은 뜻밖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후금이 형, 우리는 동생. 형과 아우 사이가 되자. 근데 명은 부모. 아, 그러면 형도 기분 나쁘잖아요. 형은 자기 부모가 되잖아요, 명이. 그러니까 부모도 기분 나쁘고. 예. 아니 내가 청 같은 아들 부모도, 둔 적 없는데. 부모도 기분 나쁘고. 예. 이런 복잡한 관계가 어쨌든 설정이 되면서 예. 1627년부터는 살짝 약간 뭔가 균형 외교 비슷한 것들을 광해 정도는 아니지만 펼치지만 네. 결국 이제 후금으로 볼 때도 네. 선택해야 될 시간이 오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청태종이 황제로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누구야? 네. 근데 그때도 명. 그러면 이제 후금이 이거는 전략적인 문제인 거예요. 명을 공격해야 되는데 네. 조선이 뒤에서 버티고 있다면 위험하다. 골치야. 그래서 먼저 조선을 굴복시키고 명을 함락한다라는 큰 계획. 그래서 1636년에서 7년 사이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요. 네네.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아, 명 멸망시키기 7년 전에 네. 조선을 먼저 굴복시켰다. 큰 그림대로. 이렇게 보시면 아.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병자호란 얘기할 때 그 친명 사대주의 때문에 외교적으로 현실 파악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러면 그건 얼마나 동감하세요? 그러니까 현실 네. 파악을 못했다기보다는 현실은 파악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무시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적화파라고 하는 김상원을 대표로 하는 세력들도 화친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과 청의 관계 또 청의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인식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안 됐던 거고요. 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구자들은 네. 논쟁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네. 만약에 정면으로 조선이 모든 군비를 정비한 상황에서 네. 청이랑 맞섰으면은 네. 그렇게 쉽게 밀리진 않았을 거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예. 우리 나라가 좀 특이해요. 네. 중국에 비해서 네. 남한 기준으로는 100분의 1, 남북한 합치면 50분의 1이거든요. 영토는. 예, 그다음에 이제 옛 중국으로 하면 한 2, 30분의 1 정도 되는데 예. 안 져요. 아, 뭔가 싸움에 특화된. 안 져요. 이 희한하게 그래서 청도 명도 조선을 쉽게 굉장히 보지 못했어.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군사력이 네. 나중에 이제 뭐 총수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력을 보면은 네. 청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 전략적으로 재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완전히 초반에 밀려버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강화도로 들어갔다면 네. 이 전쟁 모릅니다. 어. 그런데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남한갑이라고 하는 분이 병자록을 씁니다. 예. 병자록. 병자호란에 관련된 일기를 쓰는데 거기 예.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와요. 뭐요? 한 10며칠이 지났을 때 네. 인조가 명을 내려서 지금 군량미가 얼마나 남았느냐라는 네. 걸 파악을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얼마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네. 남은 건 얼마입니다. 그 계산식 굉장히 쉽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49점 얼마가 나와요. 남은 게. 그러니까 총 버틸 수 있는 네. 날짜가. 아, 날짜가 49점 며칠. 네. 어. 50일 만에 항복합니다. 어. 그런데 강화도는 네. 군량미를 네. 무한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 거기는요. 수군이
동아시아 최강의 수군이 예. 조선 수군이거든요. 네네. 강화도라는 게 그 염하라고 하는 그 해류가 그 조그만 바다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해군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로 가면 엄청 오래 버틸 수 있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쌀이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려 39년 버텼잖아요. 물자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면은 청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는데 네. 이거를 조선이 막아내지 못했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척화파의 주장은 그거고요. 네. 그런데 이미 전쟁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왕 난 거. 그렇죠. 여기서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척화파의 목소리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쟁이 나기 전까지의 척화파의 목소리는 네.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 네. 명분론도 있고 네. 실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지만 네. 이미 전쟁이 났고 남한산성이 고립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척화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살 것이냐.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척화파 주화파의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화파가 오르냐 아니면 망할 거냐. 여기서 척화파의 명예는 모두 죽자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역사의 어떤 책무를 진 사람으로서는 네.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자신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게 그때는 그들의 임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을 피하자 주화파와 그 척화파. 전쟁을 해서라도 배척해야 된다. 척화파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어느 정도? 척화파가 높았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월 30날 1637년 1월 30날 네.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서 예. 항복을 하죠. 거기 석촌호수에 뭐 있다면서요? 삼전도비. 삼전도의 굴욕 그 삼전도 비. 맞습니다. 거기가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네. 인조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네. 결국 최명길의 말을 들어서 항복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네. 난 이 정부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겠다. 왜?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인 임금은 임금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인조한테 내릴 정도였으니까 네. 당시에 척화와 주화의 비율은 네. 척화가 척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주화파였던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최명길은 네. 당대에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 내내 나쁜 평가를 받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좀 배경 지식을 우리가 쌓았는데요. 잠깐 저희가 유튜브로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 남한산성에 있는 행궁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행궁의 전경인데 일단 크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관은 아름다운데 저는 느꼈던 게 지난주에 이제 화성 행궁과 비교해서도 그 왕과 왕실 관리들이 모여 있었다기에는 좀 소박한 느낌 아닌가? 그렇죠. 소박한 느낌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윗부분에 큰 건물이 이제 정면 쪽에 하나가 있고요. 내행전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외행전입니다. 예. 수원 화성하고는 구조가 화성에 있는 행궁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네. 내행전은 상궐이라 그래서 임금이 머무는 곳이고요. 외행전은 하궐이라 그래서 신하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시에는 좁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종묘 사직을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종묘를 옮길 수 있는 좌전, 네. 그다음에 사직을 옮길 수 있는 우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따로 만듭니다. 지금 행궁에 보면은 뒤쪽에 가장 뒤쪽에 산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건물이 있거든요. 네네. 저게 좌전이에요. 저게 종묘의 역할을 위패를 다 모셔오면은 네. 거기다가 옮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래도 필한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궁을 만들었고 네. 저기 행궁만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이제 도시가 네.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광주, 그러니까 유수부라고 하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본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일정 부분 진행됐을 때 네. 어떻게 보면은 헤드쿼터로서의 네. 통제소, 지휘소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싸우기에는 그 부적합한 곳은 아니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성곽이 8km가 툭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주화파 쪽에 최명길 이조 판서였나요? 네. 이조 판서였던 최명길 이제 남한산성 영화에서는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좀 더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일단 제가 영화 속 최명길의 대사를 좀 읽어보면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삶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명길 이분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을까 궁금해지는데. 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가장 저평가된 인물. 저도 근데 배울 때는 충신으로 배웠던 기억이 그렇죠. 있는데 당시에는 만고의 충신인데 네. 당대의 명분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명을 배신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탄핵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덕궁을 그 한양 도성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네. 인조가 이미 용골대한테 막힙니다. 아, 그 용골대 마부대라고 하는 인물이 네. 당시 이제 선봉장으로 오게 되는데 마부대랑 용골대랑 다른 사람이에요? 예, 장군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용골 그 용골대가 되는데 그렇게 아는 척하고 네. 바로 탄론하네요. 네, 그래서 그 왔을 때 사실은 이미 정묘호란 이후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힌 상황입니다. 아, 누구랑? 용골대랑 마부대랑 최명길이랑. 아, 예. 그러니까 예. 이미 외교 관계는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쳐들어왔냐. 예. 그러니까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냐라고 얘기를 하러 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러 갔던 인물이 바로 최명길이에요. 아, 영화의 모습이 진짜네. 근데 가서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서로 알잖아. 지금 왜 여기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소. 뭐 이런 내용들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 네. 실제로 가서 죽을 수도. 그런데 용골대가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시간 지체하는 거네. 참아라. 그럼 바로 죽거든요. 예. 그런데도 거기서 버텨내면서 남한산으로 갈 시간을 버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명길이라는 분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예. 또 때에 따라서는 용기가 부족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을 살리고 네. 조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명분에 혹시 그래서 그냥 척화파의 말대로 네. 그냥 그러면은 다 같이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죽을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인조를 얼릅니다. 아, 수적으로 그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네. 인조에 대해서도 인조가 굉장히 고뇌를 하잖아요. 네. 항복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종묘사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네. 라고 해서 인조를 계속 이렇게 옆에서 뭔가 이렇게 그 결심을 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최명길이 청과의 관계 속에서 네. 청의 문제를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네. 오히려 명이 아직 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과 내통하는 부분은 최명길이 앞장섭니다. 왜냐하면 청을 높였던 게 아니라 네. 조선을 살리고자 했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명을 이용해서 청을 제압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임경업 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군사적인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네. 앞장섰던 인물이 최명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명길은 그래 나중에 심양에 최명길하고 김상원이 같이 잡혀가요. 아, 그래요. 최명길이 내통했던 게 밝혀졌거든요. 아, 내통했던 게 명이랑 명과 내통했던 게 그래 같이 잡혀가고 김상원은 어차피 이제 척합하니까 잡혀가고 예. 그래서 둘이서 서로 네. 이제 대감의 뜻을 알겠소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진짜 대인은 네. 최명길이다. 아, 그래서 최명길을 또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네.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여성들의 특히 양반 분야의 이혼 문제가 부각됩니다. 이혼? 심양에 끌려갔다가 네. 이제 그 몸값 속한가라고 하는 몸값을 내고 돌아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성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록에 따르면 속한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속한녀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양반 가문들에서 정절을 잃지 않았느냐. 네.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겠다.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예. 양반 부녀의 상소는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인조가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인조가 봐도. 아닌 거 그래서 예. 이거를 보류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빗발치게 상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때 최명길이 얘기를 하죠. 네. 임진왜란 때도 네.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버티십시오. 또 버티라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예.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네.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온 여성들에 대해 선조가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혼을 재가를 한다면 심양에서 조선으로 돌아올 꿈을 꾸는 네. 여성들이 그 희망을 버릴 겁니다. 아, 이분 소신 발언은 진짜 다 하시네. 예. 소신뿐만 아니라 그 철학이 멋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인조가 나중에 그 대신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특별한 경우에는 허락을 하노라. 그럽니까? 모든 게 특별했죠. 이제 우리 집은 이래서 특별하고 저희 집은 저래서 특별하고.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네, 그래서 결국 여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돌아왔던 여성들은 이제 이른바 친정으로 보내지게 되니까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고. 진짜 가슴 아픈 역사예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최명길. 그래서 조선 중기에 명신으로서 이해를 해야 될, 단지 주하척화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대 조선을 어떻게 보면은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살리려고 했던 인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디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근데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 오히려 척화파였던 김상헌의 후손들이 더 권세를 누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그 다음에 주하파는 당시 그 어떻게 보면 인조도 이때부터는 이제 그 사실은 친청이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청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군사를 보내라 그러면 군사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균형 외교를 펼쳤던 광해는 네. 명을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예. 강홍립 장군을 보냈던 사르후 전투는 명군에 보낸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반청을 얘기를 했던 인조는 청의 명을 받고 명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최명길도 인조도 사대부의 비판을 받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대부의 세계에서는 네. 지조를 잃었고 명의 어떤 나라를 도와준 은혜를 잃은 네. 그런 모렴치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볼 때 청음, 김상헌의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효종 때 네. 효종이 과연 북벌을 하려고 싶어 했는지, 네. 아니면은 그게 정치적인 구호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효종이 북벌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네. 효종은 아버지 인조와 다르다. 난 친청이 아니다. 청의 압박을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네. 내가 비록 심양에서 그 볼모 생활을 했지만 나는 청을 공격할 거다라는 걸 내세우지 않으면 사대부를 끌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대 사대부들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거냐, 굳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소수의 어떤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당대 주류고 다수였지만 우리가 볼 때는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오히려 최명길이나 네.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예를 뭐 이경석 같은 삼전도 비문 쓴 분이에요. 그분도 주화파인가요? 주화파를 떠나 상당히 실용적인 인물이었었는데 예. 이 삼전도비에 항복 문서를 써야 되잖아요. 참. 다 안 쓴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청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네. 이 비 누가 쓸 거냐. 네. 문장 써서 보내라. 그리고 그쵸, 심지어는 그쵸. 그 문장 교열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장 다 퇴짜놓고. 네. 그러니까 인조가 신하들 보고 진짜 울며 사정하듯이 예. 누가 써주라. 내가 쓸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때 이경석이 나서. 유일하게. 그래 이경석이라는 분이 나서서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송시열은 이경석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 나 같으면 안 쓰고 말지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말이 쉽죠. 그러니까요. 나라를 살리고 그 당시는 이것을 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꼭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발휘가 되어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세에 흔들면서 말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네. 몸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지혜를 더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병자호란에 어떻게 보면은 최명길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병자호란하면 뭔가 역사에서 가장 좀 굴욕적인 장면. 그 사건 이름에도 굴욕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봤는데 또 이렇게 뒤늦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역사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가 그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성공의 사례는 우리가 베끼기가 어렵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글자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니까 성공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기 정조임금이 화성 만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성 한번 쌓아볼,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그때 실패한 거는 우리가 도움이 돼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왜 실패를 했냐면 지금의 어떤 상황들과 맞물려서 여러 세력들의 어떤 이합집산 철학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패가 오히려 역사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재미있게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승리가 또는 어떤 그 성과가 도움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 취하기보다는 실패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네. 남한산성과 병자호란 우리 역사 속 한 장면 같이 살펴봤고요. 경기도 광주 쪽 한번 나들이 가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세계유산이에요. 맞아요. 잘 모르지만 세계유산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 가볼까요, 선생님? 남한산성
아프고 힘들었던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 병자호란과는 다르게 네. 승리의 모습, 그것도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던 전투 현장. 다음 주 풍악 한번 올립니까? 그렇죠. 이제 예. 사실은 저는 역사로 이렇게 국뽕이라 그러죠. 그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예. 거부감을 느끼기는 하는데 네네. 이 얘기를 하면서는 네.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한산 대첩, 네. 한산 대첩의 현장, 예. 한산도와 통영. 아름답잖아요. 겨울바다. 어깨 올라갈 준비하고. 네, 그래서 네. 전쟁은 7월에 벌어졌지만 네. 그 아름다운 겨울바다가 있는 통영 한산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통영 앞바다 한산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